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에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린버그 한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될 게, 분석가가 새로운 대상으로 경험되지 못한다면 분석은 결코 진행되지 않는다. 반대로 분석가가 과거에 누군가로 경험되지 못한다면 분석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 얘기가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죠. 패러닥시칼한,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조금 가다 보면 동양적인 사고를 수용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내담자와 관계에서 내담자가 나를 과거의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일단 있어야죠.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날 때만이 과거의 이분이 경험 속에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이슈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이가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이분이 분노가 많은 사람이, 또 한쪽에서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거나, 이 두 가지가 경우가 똑같아요. 나를 분노의 대상으로 착각을 하거나 나를 사랑 대상으로 착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일단은 내가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게 제일 싫죠. 나는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이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열심히 사전에 이력도 조사하고 전에 다른 분 얘기도 들어보고 가족으로부터 온 기록도 보고 나는 어쨌든 이분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분이 나를 만나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로 나오기 시작할 때 선생님은 뭐 저를 만나는 게 선생님이 생활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는 거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갈 곳이 없어서 왔는데 선생님은 여러 환자 중에 하나로 저를 그냥 보시는 거죠. 제가 선생님에게 치료비를 낼 수 있으니까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굉장히 네거티브한 정서를 이렇게 가지고 올 때 나는 변명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성 문제가 여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선 중립성 문제가 이런 전이가 일어났을 때 내가 불편한 대상으로 일단 부각이 됐을 때 내가 사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당신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난 당신 자체가 좋아서 당신 힘들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지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전혀 무관하게 그냥 차갑게 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선생님을 도와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하고 싶어진다고 한다면 이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중립성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는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고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분에게 각인시킨다고 한다면 이분은 나쁜 내적 대상을 투사해서 그걸 다루어야 되는데 이 투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치료를 시작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러한 전이정서를 수용하게 되면 내담자는 이 전이정서가 일어나니까 막 화를 내지 않겠어요? 근데 화를 내는데 과거에 이분의 원대상 체험 속에서는 자기가 부당하게 원대상을 공격했을 때 바로 보복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마다 혼나고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이랬을 텐데 선생님이 나 쫓아낼 거야 라는 이런 두려움도 한편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기의 전이 속에서 일어나는 전이 분노를 표현을 한 건데 선생님이 내가 아마 당신에게 오늘 충분하게 관심을 갖지 못해서 많이 화가 나셨는데 그 화난 것을 잘 표현해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선생님이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이러면서 이분을 수용해내는 이런 힘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분이 전이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는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거의 대상이 내가 돼주는 거죠. 공격 대상이 일단 돼주는 과정 속에서 내가 중립성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것은 다르죠. 여기서 과거의 원대상 같으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대드는 너는 용서할 수가 없어. 너 밖에 나가 있어. 아니면 다시 더 얘기하지 마라고 할 건데 선생님은 화가 나실 텐데도 나한테 더 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믿지도 않아요. 더 화를 내고 선생님이 내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저러는 거라고 진심을 믿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래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짧은 기간에 회복되고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나를 어느 순간에 정말 과거에 자기를 공격했던 그 대상하고 다른 대상으로 인식하기, 새로운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분은 자기 얘기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표면상으로 화가 났으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느냐. 화가 난 이유가 사실은 사랑을 얻고 싶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분노의 정서와 사랑의 정서를 두 개라고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분석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의 정서 속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처음 섹슈얼 인스팅트 하나로 설명했던 것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요. 섹슈얼 인스팅트란 그래 이름에 우리가 속는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의 인스팅트가 어떤 에로스적인 측면과 테나토스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랑의 측면과 분노의 측면,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역동의 두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사랑의 표현, 무의식적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애착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면 공격할 필요도 없어지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선생님 사랑한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엄마한테 굉장히 상냥하게 대하는 아이 속에는 공격성이 숨어 있어요. 엄마가 화낼까 봐 내가 엄마한테 이게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데 의식을 하건 안 하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양면성들이 항상 있는데 이 양면성들을 분석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는 이건 삶의 본능이고 하나는 죽음 본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걸 분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어떤 전이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올드 오브젝트, 과거의 대상이 돼줘야 되는데 실제 반응에서는 실제 이분을 인터벤션하는 과정, 이분을 수용해내는 과정 속에서는 올드 오브젝트가 아니라 뉴 오브젝트로서 기능을 함으로써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올드 오브젝트이기도 하고 뉴 오브젝트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측면이 다 함께 감안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 전자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켜야 돼. 근데 후자를 새로운 대상이 돼줘야 된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립성을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이 사람 평생 낫지가 않아. 그러니까 좀 더 관계적으로 이 사람을 지지해주고 조금 더 수용해주는 쪽에 좀 더 표현해주고 내가 과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설명하는 것을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하나는 너무 인터서브젝티브하게 가고 하나는 너무 디태치먼트가 일어나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극단적인 모습으로 양분되는 게 잘못하면 어느 학파를 잘못 수용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조심스러워요. 이 두 클래식한 측면과 인터서브젝티브 부분 이 두 가지가 다 소용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잘 융합해서 쓰느냐의 문제는 각자 임상가들이 이걸 소화해내든 임상가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 두 측면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린버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패러닥시칼한 얘기예요.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한편에서는 올드 오브젝트고 또 한편에서는 뉴 오브젝트가 근데 올드 오브젝트 하고 나서 뉴 오브젝트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동시에 올드 오브젝트 기능도 하면서 뉴 오브젝트 기능도 같이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술이에요. 예술가들이 많은데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 체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상가가 한쪽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엄마 모습인데 사실은 또 한쪽에서 보니까 자기를 수용해주고 포용해주는 이런 모습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담자는 어느 한 측면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쪽 저쪽 그 환자가 기대하는 그 무의식적 측면이든 의식적 측면이든 이쪽 저쪽을 다 같이 보여주면서 끝없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통합해서 그 사람이 통합된 어떤 그런 내용을 인식하게끔 이끌고 가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분은 부분 대상을 투사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네. 좋은 대상을 우리에 투사해 어떨 때는 나쁜 대상을 투사하고 하는데 이게 내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하고 만날 때는 나의 어느 한 측면만 봐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면 이걸 통합해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는 어떨 때는 우리가 아주 사랑스러운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흉측한 대상이 공격해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하고 평가 절하를 당했다가 이상화됐다가 이상화하다 평가절하는 이런 어떤 시소 같은 상황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중심 잡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거나 이 내담자가 어떻게 인식하건 내 분석가로서의 자세 자체가 견고하게 이걸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을 투사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될 만큼 완전한 연속성이 없이 딱 끊어졌어. 이렇게 몰입이 고착이 돼갖고 좋을 때는 완전 좋고 나쁠 때는 완전 나쁘게
연속성이 아니면 연계성이 전혀 없이 연계성이 그렇게 없다는 그게 분열 상태라는 예, 얘기. 그게 예, 그 예. 분열적 성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억압된 게 아니에요. 보통 뉴라티고 환자들은 좋은 표상, 나쁜 표상, 좋은 정서, 나쁜 정서 어느 한쪽을 억압하는 상태. 리프레션이 네. 일어나는 단계에는 뉴라틱한 신경증 환자들이 이분들은 좀 더 해석적인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계선 환자, 보더라인 페이션트 케이스에서는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좋았다,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나쁜 대상으로 우리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부분 대상 투사가 일어나는데 이분들은 이 사이에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건 질문이 뭐 옳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좋은 대상, 좋은 투사, 나쁜 투사 중에서도 진실된 것이 있고 자기만의 환상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다 그 섞여 좋은 있죠. 것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사이카틱한데 이런 투사가 일어나는 건 우리가 빌미를 제공을 해요. 공격받을 점이 생겨나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전이 부분과 현실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다 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전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건 좋은데 모든 것이 저 부분의 허상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죠. 실제 네. 내가 내 주관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또 우리가 겸허하게 이게 내 것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우리 스스로 성찰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석가들이 옴니펀던트 자기 모습으로 나는 분석가로서 혹은 나는 상담자로서 내가 할 일은 다 아는 사람이야. 나는 약점이 없어라고 하는 순간 위험해요. 실제로 네. 내 안에도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해야 되겠죠. 네. 그 질문이 많아지는데 그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아까 객관적 역전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대상에서 어떤 요소가 내게 이렇게 전이가 되어 왔어요. 그럼 그걸 제가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인식은 했지만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없구나 하고 인식을 했을 때 없으니까 대상에게 다시 전이 내용물은 사실 가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대상에 저런 게 있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로 전이를 할 수 있다는 근데 거죠. 이제 그 정서가 워낙 강하니까 어쨌든 예. 사랑의 정석은 어떨 때는 공격적인 내가 저 사람을 때려주고 싶은 강한 욕구 패주고 싶어요. 네네. 이걸 컨테인한다. 이걸 참아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선 이걸 음. 담아내면서 저분이 이렇게 화가 나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성찰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저분에게 이런 정서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공감해 주는 과정 속에서 이걸 잘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함부로 이걸 내가 화난다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온 것을 반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즉각 반응을 하는 건 행동이에요. 행동화를 하게 네. 되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둘이 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 필요하면은 행동화도 꾸며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행동화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로 네.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네.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게 행동화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컨테이닝에 네. 실패한 경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조이닝이나 미러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의 정서 상태가 힘든 상태니까 이 정서적인 교류를 하는 단계에서 공감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 정서가 얼마든지 표현해도 내가 담아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자기 안에 있는 힘든 것을 더 표현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차원에서 인터벤션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만 내가 네. 이 힘에 내가 그걸 참아내지 못해서 행동하는 것은 이건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미러링이라는 측면을 보는 것이 더 낫겠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미러잉은 이건 인터벤션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당신만 힘든 게 아니고 나도 힘들어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목석이 아니고 나도 당신도 이게 참아내기 힘든데 나도 참아내기 힘든데 나도 참아내고 있잖아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옛날에 어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시집살이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와서 그런 동네에 있는 나이 드신 분한테 얘기를 하면 얘기 다 들어주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 시어머니는 당신 시어머니가 이랬는데 내 시어머니도 이랬어. 근데 나도 살고 있잖아. 그래도 나도 자식 낳고 다 살았어.
라고 얘기해 주고 이게 미러잉이에요, 사실은. 너도 음. 힘들지. 나도 사실은 힘들게 살아왔어. 그러면서 넌 왜 그렇게 나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 이분의 정서를 컨테이닝 해주고 그리고 이분에게 그런 정서적인 반응을 해주는 거죠. 당신의 네. 정서와 같은 정서를 나도 체험해. 라는 음.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우선은 이제 임상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의 어떻게 보면 그 장이 전이 광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근데 그렇죠. 아까 사랑과 미움이 교집합처럼 얽혀 있는 거잖아요. 사랑 속에 미움도 있고 미움 속에 사랑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과거 대상과 현재 대상들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오고 갈 때 내담자가 안심하고 자기 전의를 상담자에게 보일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쭉 듣고 들었던 생각이 상담 초기도 아닌 것 같아요. 최근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반성이 됐는데 내담자한테 그 중립성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중립성이 자칫하면 상담자 자기 보호가 너무 지나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 왜냐하면 있죠. 예. 경계선 환자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과거 대상이 투사할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되게 막 좀 뭐라 그럴까요? 되게 막 냉철하고 어떨 때 무서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두렵죠.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 불안도 사실 자극받을 때가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걸 굉장히 컨트롤하면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느 날 나는 그것을 이 사람을 위해서 공감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튜닝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계속 이쯤 되면 이 사람은 과거 전이를 나한테 이게 투사시킬 수가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대상으로만 기능하려 하지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고 또 오늘 또 다시 생각이 났지만 결국은 내가 중립성을 지키려 했던 게 좋은 대상으로만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있으려고 했던 것이 이 사람 전의를 활성화시키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되게 나이스하고 친절한 상담자, 되게 뭔가 이렇게 공감 어린 상담자, 그걸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주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이 사람의 전이 활성화를 좀 많이 막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스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기본 에티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중립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립성이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그런 입장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공격을 하건 사랑 고백을 하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주는 대상이 그래야 이 스크린 자체가 비어 있어야 여기에 투사를 할 수 있는데 내게 이미 다 가득 차 있어서 나는 아주 좋은 대상으로 딱 돼 있으면 이 좋은 대상에게 나쁜 정서를 투사할 수는 없게 돼 버리죠. 네. 그리고 아까 상징화 동일시 이야기할 때도 사실 주관적 전이와 객관적 전이가 이제 사실은 그걸 이제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자살 사고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많이 온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즌에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 고갈된 것도 있었는데 엄청 우울해졌었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또 그 사람들 만나면 화도 나고 이래서 저는 끝까지 내 안에 들어있던 어떻게 보면 내 전이가 활성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내담자를 만날 때마다 내가 이런 것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제 일상생활의 전방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내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저기를 하고 슈퍼비전을 받아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느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느꼈던 전이가 전방위적으로 다 나한테 이게 확장된 것들을 나중에 깨달았었어요. 그게 이제 객관적인 역전인데 여러분들 이거 주관적인 역전을 잘못 판단하는 네. 거예요. 주관적인 역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위험한데 문제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 특히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이제 이런 우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뭔가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싶은 희생적인 정신이 투철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것이 결국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면 이 사람의 화난 정서를 내가 공감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책을 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자신감이 저하되고 상담에 대해서 그 내담자들 만날 때마다 오는 불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운 그런 기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깨달았죠. 아, 내가 지금 이걸 내가 주관적인 전이로 인식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좀 분리하기 시작했을 때 언어는 좀 이렇게 회복되는 걸 느꼈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체험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그거는 내 탓이오 하는데 내 탓이오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네 것만 가져가라는 얘기야. 남의 것까지 가지고 내 탓이오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담자를 볼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게 이게 조심해야 돼요. 나는 참 양심적이고 겸손한 상담자야라는 이미지를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내가 아직 충분하게 수련을 마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다 내 탓이고 내가 수양이 좀 되면 이분들을 잘 도울 텐데 내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 돌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태도가 어떤 한편에서는 이게 도덕적 메소키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 도덕적 피약성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겸손하고 참 어떤 사태가 일어나건 나무 탓하지 않고 이거 다 내 것으로 가져오는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를 내 셀프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치료의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분노를 가져왔거나 아니면 이분이 턱없는 사랑을 고백을 할 때 이게 원래 내 것이라고 주장해버리면 저 사람의 것을 내가 저 사람의 것을 소화해서 저 사람의 그 상태를 공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라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겉으로 보는 거지 다 내 문제야 하는 순간에 나는 내담자를 볼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문제를 내담자의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전 이론을 교과서적으로 배우면 굉장히 위험한 게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역전에 주관적인 역전이 내담자 것도 우리한테 오고 내 것도 온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 가능성만 열려 있는 거지 실제 어느 상황에서 이게 내 것인지 상대방 것인지를 구별해낼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실제 임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 슈퍼비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은 너무 힘든 과정이니까 이런 과정을 잘 거치지 않고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난 참 양심적인 사람이야. 다 대부분 내 것인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가져온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 임상가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전 이론에서 제가 가끔 강조하고 그런 학자들을 그 견해를 존중하는데 객관적인 역전이 주관적인 역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그냥 컨테인하고 있으라. 그걸 굳이 식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주관적인 역전이나 객관적인 역전이나 결국 그것을 다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건 똑같아요. 내담자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이걸 컨테인하면 소화하는 과정에서 네 것이거나 내 것이나 여기서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내담자에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거 활용할 때는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는 건데 그렇지만 자꾸 이게 사실은 이 견디기 어려운 정서니까 이게 무엇인지 따져볼 때는 너무 빨리 객관적인 역전을 검토하지 않고 너무 빨리 내 것으로 주관적인 역전으로 쉽게 결정 내리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관역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 쏠 때도 관역을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정서를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정황으로 봐서 이게 내담자 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될 때 그럼 이런 내 것일 수도 있어 라고 가야지. 처음부터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라고 하는 순간에 내담자의 것보다는 내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 것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내 분석을 통해서 해야지. 이 내담자하고 관계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맞지 않는 거죠. 내가 그럼 내담자가 페이하는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치료자가 되려고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 내가 아주 부족한 부분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야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니. 우선 여기서 힘든 분을 돌볼 때는 그분의 힘든 부분을 우선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걸 다 분리할 수는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는 성찰도 같이 가야 되지만 결국은 내담자의 정서를 컨테인하는 자체가 이미 이게 또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객관적인 역전이나 주관적인 역전이나 상대방의 것이 투사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험은 이게 내 것이고 이게 다 내 것이에요. 이미 들어왔지만 또 내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주체와 객체를 구별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함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걸 구별해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저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떤 객관적 전이나 주관적 전이나 이걸 구별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일단 둘 다 홀드하는 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내담자든지 상담자든지 뭔가를 좀 명확하게 하려 하는, 명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백하게 하는 건 좋지만은 그 명백하게 하려고 하고 명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그 속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정서를 공감하지 못하고 내 정서를 살펴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하려는 시도 자체가 방어 기제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게 주지와 방어로 가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저는 이제 수묵화를 생각하거든요. 수묵화 하면은 여백 속에 검은 선으로 쫙 그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수묵화를 이제 학교에서 과제로 그려보라 하니까 그렸는데 선생님이 이건 아니야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나 똑같은데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수묵화가 잘 그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중심선이 있는 것 같아요. 중심은 있는데 양쪽 끝선은 그 이제 선이 굵잖아요. 수묵화가 대체로. 근데 끝선을 보니까 종이하고 물하고 먹하고 섞여가지고 모호하게 퍼지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한다는 게 내 중심선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여백이라든지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라 그러나요? 서서히 스며드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느낌을 견디지 못하면은 자꾸 끝선을 날카롭게 샤프하게 이제 그어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것은 단절이 일어나 버리고, 오히려 공감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는 그냥 그 스며드는 그 상태를 내가 좀 잘 홀드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주 잘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계세요. 그 화가 아닌 분이 화가처럼 지금 잘 표현해 주셨는데, 함은경 님도 임상 속에서 많은 체험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느끼세요? 좀 전에 여기 김성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구분이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체가 되든 객체가 되든 아니면 그 안에서 주관적 역전이가 되든 객관적 역전이가 되든 거기 안에서의 순간 새로운 대상과 옛날 대상으로서 동시에 존재해 버릴 때가 되게 많아서 저는 오늘 내용이 되게 실제 글자로 표현될 것과 내담자들과 실제 히어앤나우로 그 현장에서 만났을 때의 괴리감을 상당히 많이 좀 느끼고 아직도 너무 멀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거는 아까 마지막에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런 것 같은데 퍼져 있는 약간 상담자의 위치로 어쨌든 내담자를 끝까지 홀딩하는 그 자체에서 하다 보면 이 구분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이카틱한 레벨에 있는 분들 임상을 하다 보면 굉장한 혼란이 와요. 케이아스가 와요. 케이아틱한 경험들을 상담자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개월간 들었던 얘기가 어느 날 보면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그 히스토리 라인을 잡을 수도 없고 뭔가 아주 좋은 대상이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흉측한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 자체도 이게 조각조각 나 있고 그리고 히스토리 라인도 알 수가 없고 어떨 때는 심한 분들은 이분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판타지 속에 내가 훈련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심한 환자들을 만나면 내가 몽롱한 상태에서 같이 꿈을 꿔요. 근데 이분이 서술에 나가는데 마치 그 의식의 흐름이나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제 이런 체험들을 하는데 아주 그게 언제인지 지정할 수도 명확하게 몇 년도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자기가 집에서 출발해서 브루클린을 거쳐서 브롱스로 가면서 그때 일어났던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아주 평온한 것 같은데 그 한쪽에서는 먹구름이 밀려오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서술해 나가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든 상태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무리예요. 내가 초기에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내 나름대로 계속 써나가면서 이 사람의 자서전을 내가 써보려고 무지하게를 썼는데 결국 나중에 손들었어요. 이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봐야 나중에 가면 다 뒤집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분 자체가 케이아틱한 상태에 있으니까 내가 따라가야 될 이 사람이 케이아틱한 상태에 같이 머물러 주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내가 분명하게 이걸 뭘 알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걸 표현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에서 침해적으로 느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융합하고 싶은 욕구들이잖아요. 머지하고 싶어서 자기의 세퍼레이션이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와 하나가 돼서 그냥 그대로 수용해줄 대상을 찾고 있는데 나는 자꾸 분명해지고 싶어 한다니. 너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싶고 나는 독립된 대상으로 계속 있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 내가 상대방에서 침해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내가 몽롱해지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비혼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듯이 대상을 보라고 하는 얘기가 그 속에 있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꿈을 내가 같이 꿔줘야 될 상황도 있다는 얘기,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그냥 전이 대상이 돼줘야 되죠.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대상으로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나는 나는 그런 대상이 융합되는 대상이 되기 싫어. 나는 나야. 나에게 침해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분하고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일정한 부분 이분의 융합 대상이 돼주는 과정이 어떤 전이 과정이에요. 근데 거의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이때 전이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는 힘이 필요한, 이게 어쩌면 세크리파이스죠. 이게 희생이에요. 근데 나도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가 생기고 하면 이걸 표현하고 싶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컨테인하는 것 자체가 희생인데 이걸 이 중립성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정신분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몰인정하고 잘 공감해주지 않고 디태치먼트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 신경 안 쓰는 것은 그런 조금 관심을 두지 않는 무심한 이런 상담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정서들을 수용하고 함부로 내가 느끼는 것을 셀프 디스클로즈 하지 않는 게 희생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행동화해버리면 나는 편해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공격을 하면 이 사람에게 아주 나이스한 모습으로 그냥 공격을 하게 되면 나한테 남는 게 없으니까 나는 편해지는데 이건 내 문제를 해결한 거지 상대방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내가 소화해서 이분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 변모된 모습에 변화된 어떠한 머티리얼을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까지는 우리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즉흥적인 행동화가 위험한 거죠. 이분이 원하는 모습이 돼준다는 거가 전이가 일어나는 측면에서는 허용해야 되는데 전이에 따라서 그 뒤에 인터벤션을 하거나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분이 원하는 대상이 되어지지 않고
이분이 원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예상하는 대상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새로운 대상으로 기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에 보니 개그 콘서트 할 때 당황스럽구나 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상황이 생겼는데 결론이 당황스럽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웃으면서 보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황스러움을 왜 못 견뎌 할까? 근데 그 내담자들을 대해 보니까 당황스러운 일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당황스러운 일을 못 견디니까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예, 당황스럽다 하고 그걸 견뎌내니까 그냥 말하자면 내가 억지로 당황 안 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때는 당황해 주면서 당황스러운 상태를 내가 견뎌내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내가 당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라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그렇죠. 날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신뢰관계가 더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당황스러움에 나를 그러니까 그 내가 패닉되는 게 아니라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거를 그냥 내가 억지로 당황하지 않은 척하지 말고 그냥 당황은 당황이다. 예,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안에서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무의식적에 투사하는 것. 그 의식적인 행동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컨셔스 퍼스널리티만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그동안 철학을 수천 년을 해왔는데 언컨셔스 퍼스널리티가 있다는 것을 그 철학적인 맥락을 소화하면서 임상적으로 연결한 게 어떤 프로이드의 큰 공로죠. 그러니까 의식 철학을 넘어서서 무의식 철학으로 장을 넓혀왔다는 게 인간에 대한 이해의 범주를 크게 넓힌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이 어쩌면 가장 첨단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과거의 철학과 정신분석에 드러나고 있는 철학들을 우리가 연계할 필요들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새로운 발견은 결국 임상적으로는 이분이 자기가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분은 모르지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 있는 자기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자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무의식의 세계까지를 우리가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무의식과 친해지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 무의식의 체험들이 있는 분들은 상대방의 무의식의 세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상담가의 그 역전이 정서가 이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를 사실 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 그러니까 역전이 정서를 느꼈을 때 거기서 어떤 새로운 탐색이나 새로운 통찰이 스스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주관적 역전이가 아닐까 한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통찰이에요. 우리 같이 더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통찰을 주셨어요. 뭐 치료 관계건 수업 관계건 굉장히 기본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하는 얘기인데 이번에 제가 요번 학기에 제가 많이 절감을 한 건데 제 불안을 굉장히 줄여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역전이 주관적 역전이가 객관적 역전이가 구별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은 게 굉장히 이렇게 휩쓸려가는 파도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학기 초에. 네. 제가 새로 만난 사람한테 굉장히 울렁증이 있고 굉장히 불안이 올라오니까 이거를 구분하거나 뭐 이런 게 없이 굉장히 이게 휩쓸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 불안이 좀 이렇게 좀 잦아들고 제가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다스릴 수 있게 되면 그게 어떤 상태든지 굉장히 아까 홀드한다 그러셨는데 홀드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본격적인 치료 그거 과정은 아니래가지고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학생들을 만나는 것도 거의 세팅이 비슷해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나에게 어떤 어태치먼트가 돼 있는 분들 있고 그냥 뭐 하는지 좀 봅시다 하고 그냥
거리를 멀리 떼어놓고 나를 관찰하듯이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밖에서 가져온 엄청난 공격성을 가지고 틈만 나면 터질 것 같은 상태로 있는 분도 있고, 각각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게 집단 속에서 여러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어쩌면 선생님들은 더 이런 분야를 다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개인 정신분석보다 집단 심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심리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저도 실제로 수업 속에서 학생들이 이제 제가 맡은 학생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은데 그분들이 고정된 관념을 갖다가 막 하는데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그대로 이해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둘쪽에서 섭섭함이 생기면서 안 그래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섭섭해지면서 분위기가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때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언어라는 개념에 넘어가 가지고 고정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어떤 정서로 말하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결국은 같은 이야기 하는데 표현이 다른 것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아직 이해 못할 그때를 좀 견뎌내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두 학기 좀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무슨 의도로 하려고 하는지 의도 파악으로 이제 이야기까지 했는 말 가지고 막 꼬투리 잡고가 아니고요.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그리고 또 나와 다른 것을 나하고 다르시군요라고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것만 해도 그 자리에 온 분들이 상당히 그래도 뭐 정신적인 상태가 좋으니까 좀 그렇게 된다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교수한테 요구하는 거 뭐냐면은 명확한 뭔가를 좀 그렇죠. 이걸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예. 근데 그거를 확실하게 말하는 순간 이거는 편가르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히 신학 쪽에서 하시니까 우리가 신의 개념을 파서티브하게 이렇게 규정할 수 없고 그 부정신학을 통해서밖에 신을 정의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한계를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능감의 표시는 가장 취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건 정의로 담아내지 못하는 많은 것을 이미 포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실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걸 담아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은 그렇게 명확하게 담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담는 순간에 이미 담으려고 했던 그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교수님, 저 오늘 처음 수업 참석했는데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구분 융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이해한 바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구분되어지는 것, 명확하게, 그리고 융합해서 떡져 있는 것, 그리고 어쩌면 아는 것, 말로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 이거를 둘 다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국면이 둘 다 필요하고, 또 그것을 들락날락하면서 제가 그 통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능란하면 더 좋고, 그리고 이 구분 융합 자체를 치유의 어떤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건가요? 저는 알 수 없어요. 본인이 더 잘 아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절대로 전문가가. 확인받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태도일 수 있어요. 바로 그거죠. 네, 내가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지금 명확한 걸 좋아하는. 살아왔던 방법이 이제 이게 예. 이런 게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패턴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자유스러운 공간이에요. 이게 옳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때 드는 생각을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분석 수업은 모두가 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다 정신분석 세팅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유현상을 하시는 얘기예요. 자유현상은 여기서 못하면 이 공부하는 곳에 자유현상이 안 되는 어떻게 임상에 가서 자유현상을 남들에게 하도록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분석 과정이 서로 교육
또 그 과정 속의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트루 셀프들이 드러나는 이런 체험들 우리 예.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각자를 자기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는 훈련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뵙죠. 또 내일 수업에 오실 분은 또 내일 수업에서 뵙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어,